네, 뭐 아시다시피 개념 자체가 알려주는 것처럼 보호무역주의는 좀 자유무역주의랑 반대되는 개념이고, 우리 국가의 어떤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육성하겠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 수입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무역 정책을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라고 하죠. 이제 이게 그 경제 파트가요. 초등학생으로 따지면 6학년 1학기 사회 세계 경제가 좀 나오거든요. 세계 경제가 나오고 이제 어떻게 교류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게 뭐 그 학년에 있지 않은 자녀분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라는 거는 꼭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과서 외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3학년, 중학년에서부터 경제, 소비와 이런 생산과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때문에 음, 최소한 지역 단위에서 이제 농촌에서 만들어진 것이 서울로 오고 또 이 지역 간에 그 조금 더 지역 농산물을 잘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들은 그래도 중학년 수준에선 다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국제 무역으로까지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국내 정세나 국내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해외에 돌아가는 글로벌 정세나 글로벌 상황도 요즘 같은 때는 진짜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미국이 돌아간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런 거를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점 이제 어른이 되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든 정치든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세계화라는 이슈 안에 묶이면서, 그쵸? 이게 미국만의 일이 미국만의 일이 아니고, 유럽만의 일이 유럽만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시 못할 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 네, 네. 관세 전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할 때마다 함께 화면 밖에서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뭐, 언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댓글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왜 경제나 뭐 세계 이런 걸 예측을 계속 해오잖아요.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고 유추하고 뭐 미래를 전망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한마디. 근데 그 한마디가 뭔가 명확한 근거나 물론 이제 본인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근거가 있긴 하겠지만 그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어떤 말을 번복할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음, 예측이나 전망이 전혀 무의미한 시대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약간 한탄스럽다. 뭐 이런 댓글을 봤었는데 아주 격하게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줄곧 뭐 관세란 단어를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4월 들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관세 전쟁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콘텐츠는 2024년 11월 20일 작년 말 정도 되는 기사 뉴스를 제가 토대로 이제 아이들과 토론을 하면서 제작했던 콘텐츠인데 그때부터 이미 그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취임하기 전이었고 당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뭐 다들 예측했던 모양이죠.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거라는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우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불거지는 다양한 걱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뭐 지금 재당선 이후가 재취임 이후 뭐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긴 하지만 일기 집권 당시에도 이미 뭐 미중 갈등으로 인한 뭐 세계 경제 뭐 보호무역주의로의 재편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단지 미중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유럽도 거기 가세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재취임, 그러니까 2기 때의 특징은 그건 것 같아요. 그전에는 미중 갈등이 으로만
불거지는 어떤 무역 분쟁, 뭐 무호무역주의였다면 지금은 뭐 상대가 전 세계가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우리가 뭐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또 다른 의미에서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매일매일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을 좀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가 이제 이 뉴스들은 작년 뉴스들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데이터와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작년 기사들은 그냥 그 전에 해왔던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제 어떻게 관세들이 부과가 되고 있고, 뭐 이유가 어떻게 여기에 가세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뭐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되면 더 강화될 것이라던가.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후보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해리스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때 경제 정치 전문가들의 예측은 사실 일관됐어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누가 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흐름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는데, 최근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언급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가장 심각하죠. 미국이 중국에게 제가 알고 있는 최종 버전이 145% 관세가 지금 부과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100% 넘는 관세 이것도 하루 이틀 만에 막 퍼센테이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이제 계속 맞불 관세, 보복 관세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마지막 버전이 뭐 125%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 그 후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뭐 면제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다시 그게 아니라고 또 번복을 했다가,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지금 뭐 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튀었다. 90일간 협상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얼마나 좋아질지는 알 수 없고 확실한 건 우리가 이 뭐죠? 이 무역 분쟁, 관세 전쟁에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완전 해소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왔다라는 거고 음, 2010년대 중반부터 벌어져 왔던 이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는 뭐 각자의 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우리 기업의 문제 같은 거를 조금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게 생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좀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보호무역주의면 좋잖아요. 보호무역주의도 장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보복관세, 뭐 복수, 뭐 그냥 전쟁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이게 약간 세계 평화와도 조금 그쵸?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캐나다 같은 데서는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안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여행 막 가지 말자, 뭐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하고, 미국산 사지 말자고 뭐 운동도, 불매 운동도 일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시 미국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지 않을까? 그죠? 맞아요. 미국 뭐 비행기표 취소한다는 기사도 뜨고, 오히려 미국 중산층에서 정작 손해보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냐라고 트럼프 정책을 반대한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네요. 그러니까요. 뭐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그 관세를 좀 뭐 이제 면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면제까지는 아니고 차 산업을 좀 다시 보겠다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유도 제가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자동차 관세를 하면서 그쪽 일자리 해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으니까 미국에서 지금 엄청 뭐 반 트럼프 시위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지 않나. 그래서 자꾸 뭐 일부 후퇴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호무역주의가 뭐, 역사적으로 없던 일은 아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왔던 이 보호무역주의, 우리는 또 구분해서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그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개념 자체가 알려주는 것처럼 보호무역주의는 좀 자유무역주의랑 반대되는 개념이고, 우리 국가의 어떤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육성하겠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외국 상품에 이나 서비스를 뭐 수입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무역 정책을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하는 단어라고 얘기한 관세, 음, 관세 장벽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수입 상품에 무조건 세금을,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산 제품을 사게 만드는,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오랫동안 자유무역주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산을 포기하는 제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자원의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미국이 뭐 모자를 생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모자 하나를 중국 생산품을 사는 게 훨씬 더 싸고 효율적이지. 이거를 우리 걸 쓰자라고 해서 미국에서 뭐 20달러 들여 모자 하나 만드는 건 아무 경쟁력이 없는 건데, 그죠? 이미 이렇게 자유무역주의 길들여준 세계는 우리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하고, 너희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하고, 그걸 교역하자라고 만들어준 이 흐름이 이게 이제 우리 거를 더 하자! 우리가 더 만들어! 이게 지금 가능한 세상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예전의 보호무역주의와는 조금 지금은 시대가 많이 이미 세계화되고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시절에 예전의 보호무역주의가 주던 장점도 지금은 조금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해봤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자유무역주의가 갖는 단점도 사실은 없진 않죠. 음. 어, 어떤 단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학생 때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막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그 소위 학생들의 그 열혈 운동하는 주변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커온 입장에서 그래도 자국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산업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음, 보호무역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음, 벌써 그로부터도 20년, 여년이 지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화가 이미 엄청나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 물건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가장 합리적으로, 단순히 저렴하게가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간다는 거는 오히려 폐해가 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걸로 수업을 할 때 수업 자료, 여기는 지금 자료 없지만 제가 좀 띄워드릴게요. 수업 자료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모자를 싸게 생산하는 나라는 모자를 싸게 사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산되지 않는 우유는 사실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이런 제가 막 이런 애들 퀘스천을 던지면서 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그렇게 자유무역주의를 만들어서 모두가 지금 경제쌤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화된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우리가 다 한다 이게 불가능한 세상인데 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긴 하고요. 또 자유무역주의의 단점은 그런 것도 있을 거. 미국이 지금 가장 보호무역주로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유무역주를 하다 보니까 더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뭐 자체 공장을 짓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세계화라는 게 단순히 물건의 교류만이 아니라 사람의 교류도, 인력의 교류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싼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 자국 국민들은 또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시대로의 회귀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 장벽 외에도 우리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는 이제 비관세 장벽들이 있기는 해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수입 품목을 뭐 제한한다든가. 예를 들면 경제쌤 말씀하신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당시 그때 우리가 농산물을 빼자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국내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수입을 이제 품목을 제한하자 이런 항목도 있는 거고 수입 할당제는 수입을 하긴 하되 뭔가 일정 수량을 제한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품에 관세가 아닌 또 다른 뭐 어떤 가격을 부과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수입을 제한하기는 어려우니까 수출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수출을 더 많이 하게 하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면 보호무역주의 어떤 방식을 실현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비관세 장벽도 있다라는 점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결국은 그거죠.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각각의 장단점을 좀 알아보면서 그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우리가 무역주의를 택하는 건 우리가 더 효율적일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세계화 얘기도 했지만 보호무역주의와 탈세계화 반대로 자유무역주의와 세계화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도 조금 연관 지역 얘기를 해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제가 썼던 당시가 2024년 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막 100% 넘는 관세를 제가 예측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가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질문을 던져놨는데 뭐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26%라는 관세로 영향이 와 있고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결국에는 경제와 정치가 따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 분쟁이 그러니까 국가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분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그죠? 이 불거질 수 있기도 하고 그 이후 상황은 또 어떻게 벌어질지는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일부 뭐 수출 금지 품목이 있잖아요. 수출하지 않을래라고 지금 이렇게 약간 맞불을 놓고 있기도 한데, 와,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올스탑 되거나 승자가 아무도 없는 네. 그런, 이거 피해는 솔직히 중산층 서민들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아니,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미국은 뭔가 이득이 있을까? 물론 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뭐 공장 짓는 거를 많이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거 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이득이 없는 그런 게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인 이 전략으로 이만큼을 불러놓고서 타국이 정말 최대한 협상을 하도록 노려서 자국의 이익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거에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보고, 뭐 전문가 분석 되게 많이 좀 보고 있는 편이긴 한데, 누군가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 다 생각이 있다, 계획이 있다, 전략이 있다, 지금의 이런 혼란까지도 다 예측한 거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서 미국이 뭐 효과가 있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건 시나리오에 불과하잖아요. 시나리오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지금 당장 생활에 체감되는 것 때문에 이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는 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트럼프가 계획이 있고 미국 경제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협상의 과정 자체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능한 한 서로 협상을 한다는 거는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마주 닿는 그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것인데 아주 강하게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뭐 꿀리고 말겠어 같은 방식으로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고 상대방과 그 극단에서부터 협의점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한 협상이나 대화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음, 미국의 지금 이 정책들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원래 모든 무역이든 경제든 이런 것들은 그냥 평등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죠?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누군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누군가 양보하고 이렇게 뭔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죠. 뭔가 우리가 위에 있고 너희는 아래에 있고 무조건 네. 받아들여야 되라는 뭔가 무슨 계급 전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약간 이 상황을 나쁘게 말하면 뭐 즐기나 이런 말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요. 정말 이거는 너무 좀, 하찮고 천박해 보여가지고, 이거 진짜야 싶기도 했을 정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막 자기를 네, 좀 소거를 쓰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한테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보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타국의 대통령이지만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그게 협상을 하는 사람의 전략적인 태도로 봤었을 때도 저렇게 하는 건 진짜 본인에게 오히려 침 뱉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뭐 미국 국민이라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데, 잘 살게 만든다는데 그게 싫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뭔가 근거나 방식이 조금 더 도덕적이거나 발언 자체가 조금 더 뭐 생각이 있어 보이는 발언을 하거나 우리가 이렇게밖에 전 세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이유가 있어라고 좀 뭔가 호소한 설득을 하던가. 근데 조금 더 민주적이고 교양 있는 모습을 바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자기 과시하면서 뭐 나밖에 못해라던가 이렇게 다른 모든 상대방 국가들이 진짜 보복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왜 하는 걸까 생각을 저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목주 같은 경우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대에는 득보다는 사실은 실이 훨씬 더 많은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국에 보호해야 할 그런 분야들이, 산업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까 위에 자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관세가 아니라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과도한 관세 전쟁으로까지 끌고 가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맞아요. 원래 보호무역주의 가장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약한 산업을 보호하자라는 게 보호무역주의를 뭐 채택하려고 했을 때 가장 뭐 좋은 방법이고, 그거에 좀 착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뭐 특정의 뭐 산업군이라던가, 뭐 아니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예를 드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AI 막 산업이 막 각자 이렇게 붐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지금 AI 산업이 약하다. 경쟁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AI 산업 쪽에 약간 보호무역주의를 조금 실현을 하면서 우리가 좀 기술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조금 보호한다던가. 이런 식의 전략적인 방식으로 가는 보호무역주 너무 환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미국 대공황 시기에도 이미 사실은 스무톨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진짜 뭐 세국주의에 가까운 보호 정책을 펼쳤었어요, 미국이. 너무 경제가 힘드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성장을 더 더디게 했다. 극복을 늦게 했다는 음, 비판도 굉장히 많이 뒤따랐단 말이죠. 근데 이런 그렇구나. 역사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그때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방법을 좀 취하고 있다는 게 좀 난센스이지 않나 생각이 저는 좀 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제가 또 경제는 전문 분야가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늘 그 당시 음. 경제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평가를 제가 스스로 내리기엔 자신이 없어요. 현재 음,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내는 이유도 우리가 지금 물밑에서 미국 경제 굉장히 위기라는 걸 다들 모르고 있다. 너무 지금 국가 부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강수를 두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음, 네, 정말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음, 최소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그런 윤리성과 도덕성 문제 부분은 좀 짚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미국의 지금 부채가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국의 어떤 상황상 국가가 무너질 위기다라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지금 좀 극단적이라도 그렇게 갈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감 자체가 한 나라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점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경진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서 자기들에게 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유리하게 가는 정책으로 갔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거의 뭐 너 죽고 나 죽자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개발도상국들도 진짜 무너진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미국에게도 피해로 돌아가게 될 텐데,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그때 발표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태블릿 PC인가 뭐 판을 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각 나라별.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입고 있고 쓰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아마 메이드 인 차이나일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인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뭐 비판 사만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보호무역주의는 좀 장점도 있다. 경제시스템과 제가 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보호해야 될 산업이 있다라는 것도 보호무역 장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게 그 경제 파트가요. 그 초등학생으로 따지면 6학년 1학기 사회 세계 경제가 좀 나오거든요. 세계 경제가 나오고 이제 어떻게 교류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게 뭐 그 학년에 있지 않은 자녀분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라는 거는 꼭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과서 외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야, 미국의 일이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각 나라 간의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어떤 것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또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아이들 눈높이에서 좀 들어보면. 경제쌤은 좀 아이들이, 수업하시는 아이들이 어려서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시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무역은 아무래도 음, 6학년, 5학년 이 정도는 되어야지 조금 다뤄볼 수 있는 주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3, 4학년 중학년에서부터 경제, 소비와 이런 생산과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때문에 음, 최소한 지역 단위에서 이제 농촌에서 만들어진 것이 서울로 오고 또 이 지역 간의 그 조금 더 지역 농산물을 잘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들은 그래도 중학년 수준에선 다뤄줄 수 음,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국제 무역으로까지 확장할 수 음. 있도록 너무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단계 단계 밟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당장 오늘 우리가 사 먹는 음식들, 식재료들, 그리고 마트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얘가 원산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그것도 바로 사회 공부이고 경제 공부일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아주 우리가 예전에 물물교류라는 게 탄생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 반드시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마을과 교류를 하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무역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얘기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토론할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유무역주의를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옹호하죠. 거의 훨씬 더 익숙한 아이들이고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 보호무역주의는 뭐랄까 장점적인 측면에서의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좀 극단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좀 많이 펼치긴 하는데요. 음, 특히나 가장 많이 아이들이 거론하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금액적인 피해가 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지금 시대에 우리는 내가 이거 살지, A를 살지, B를 살지, C를 살지 결정권이 소비자한테 있는 건데 왜 국가가 이거를 막아서 B, C를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선택권 문제를 아이들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친구 발언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이제 이게 뭐, 너희들 생각하는 대안이 뭐니?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물어보곤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기본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해야죠. 음, 국가가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해서, 뭐, 원래 그 국가 간 그런 외교나 교육이란 교육이 그런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아이들 교과서에서 배운 게 그런 방식인데 왜 그 방식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아이들의 의문을 좀 제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면서도 너무 좋은 말이네요.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제만이 아니라 세상 만사 모든 돌아가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